자,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앞서 전 시간에는 언어와 국어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했다면,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국어가 갖고 있는 문법적인 어떤 그 체계, 이제 그것을 이제 배워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원래 그 문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문법이라고 하는 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언어 현상 내에 있는 질서를 우리는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뭔가 좀 질서가 있겠죠. 나름대로 뭔가 있다, 규칙이 있겠죠. 이런 규칙은 이제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그 규칙이 있을 수 있고, 또 언어마다 다를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공통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 묶어서 우리 국어 같은 경우도 알타이 어족에 넣어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에 들어가기 전에 뭐에 대해 있어야 되냐면, 사실 그 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이해가 있어야 내가 설명할 때 그 말을 알아들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과거에 그 문법, 지난번에 우리가 문법이 아닌 문학을 할 때도 문학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했어 안 했어요? 했죠. 주요 개념을 이해해놔야 그 말에 대해서 알아들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시간에 첫 번째 문법 개념어에 대해서 개념어 이해, 이걸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문법 개념에서 아니었다. 단위에 대한 이야기, 단위에 대한 이야기. 단위 정도는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의문이라는 게 있다. 의문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의문이라는 것은 뭘 의문이라고 하느냐? 보통 우리 국어에서 이것을 최소 의미, 미리 알아둬요.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 자,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를 우리는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보편적인 소리값을 가져야 된다. 자, 보편적인 소리값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의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보편적인 뭘 가져야 된다? 시작. 소리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볼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있지. 밤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가 돼요? 나왔지? 감이 됐다. 그러면 비읍을 기억으로 바꾸니까 뭐가 달라졌어? 의문이 달라지니까, 소리가 달라지니까 뜻도 달라졌지. 그럼 이 비읍과 기억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자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자음은 뭐가 될 수 있다? 의문으로서 기능을 한다. 뭘로써? 최소음의 변별 소리 단위로서, 소리 단위로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밤을 봄으로 바꿨어요. 어때요? R을 O로 바꾸니까 이거 뭐가 교체됐다? 모음이죠. 모음을 교체하니까 소리가 달라졌고 뜻도 달라졌지. 그래서 모음 역시 의문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게 오셨습니다. 밤에 밤을 먹는다. 자, 밤에 밤을 먹는다 할 때 이때의 밤과 이때의 밤은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는 변별할 수 없지. 그럼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겠지. 이 밤과 밤의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뭔가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밤이 까만 밤이 되는 것이고, 이때 밤이 먹는 밤이 된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까만 밤, 먹는 밤. 그래서 먹는 밤을 우리는 길게 소리낸다. 따라서 밤에 밤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을 소리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음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있다. 알겠죠? 이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음이란 최소음이 변별 소리 단위다. 그럼 보편적 소리값이라는 게 뭐냐? 이것들 보편적 소리값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보면 이런 것들이죠. 자, 있어요? 앙이 있어. 그럼 앙은 몇 개의 음운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몇 개의 음운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몇 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몇 개입니까? 이거는 하나, 두 개뿐이 안 돼. 이때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음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편적 소리값을 갖고 있을 때 음운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의문이 뭔지 알겠습니까? 의문은
최소 및 변별 소리 단위로서 보편적 소리값을 갖는 것이다. 우리 국어에 음운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자음, 모음, 소리가 길이다.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으면 되겠다. 두 번째입니다. 음절이라는 게 있어. 음절. 자,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지워. 자,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를 음절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 기본 단위는 뭐냐? 기본 단위는 모음이다. 기본 단위는 모음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는 뭐다 같이 음절이라고 그래. 음절. 그래서 이게 소리 단위야. 그래서 앞서 배웠던 음이나 음절은 다 소리 단위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하나 들어서 뭐 이런 것들겠죠. 하나 얘기한다면 생각하겠죠. 뭘 하나 들어갈까? 밥을 있어 없어요? 있죠. 밥을. 그렇다면 이 밥을의 음절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밥을은 뭐라고 했으니까? 소리 단위라고 했으니까 일단 음절을 분석하려면 소리로 돌려놔야 돼. 알겠지? 그러면 뭐냐 이겠어요? 바불이 되는 거야. 알겠지? 바불인데 이 바불은 기본 단위가 음절은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지? 모음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결국 모음 있죠? 모음 있죠? 그렇다면 모음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래서 몇 음절? 2음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라 그거는 몇 개의 음절로 이루어졌다? 2개의 음절로 이루어졌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음절이란 말 기억을 해두라. 음절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점? 모음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결국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음절수와 모음수는 비례한다. 알겠지? 음절수와 뭐는 비례한다? 모음수는 비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아주 가볍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 질문 던져볼까? 자음은 음절이 될 수 있다.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이 될 수 있다. OX. 자, 그죠? 가가 있어. 가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눈다. 음은 나눴지? 자, 이것과 이것이 있어요. 자, 한번 소리 내볼까? 이거 시작. 소리 냈지? 소리 될 수 있잖아. 모음 하나로도 소리 낼 수 있지. 그러니까 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이 될 수 있지만 자음은 뭐에 기대했을 때? 모음의 기대만이 소리를 낼 수 있지. 그래서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단독으로 음절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음과 모음이 각각 독립된 음절이 될 수 있다. OX, X. 모음은 되지만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음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배웠다? 음절.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형태소라는 말이 있어요. 형태소. 자, 형태소와 관련돼서 형태소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의 집합체를 형태소로 하는데 형태가 있다면 아까 뭐라고 했지? 언어는 의미가 있으면 그 의미를 드러내는 뭐가 있다고 해서 형식이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결국 형태가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다. 근데 그 의미에 있어서는 그죠? 최소 의미 단위, 최소 의미 단위를 뭐라고 한다? 같이 형태소라고 한다. 최소 의미 단위 형태소로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봐봐요. 그 다음에 금방 했던 것처럼 바블이라고 했어. 바블 있죠? 자, 바블이다. 자, 이거는 뭐예요? 밥이라는 게 의미 있어 없어요? 실질적 의미가 있지. 을은 실질적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실질적 의미가 없이 그냥 그 말을 목적으로 만들어주는 문법적 의미, 형식적 의미만 있지.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라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범은 이게 두 가지. 이 의미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실질적 의미. 실질적 의미. 알겠죠? 실질적 의미와 그래서 뭘로 나눌 수 있다? 시작. 형식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알겠지? 실질적 의미와 뭘 나눌 수 있다? 같이 형식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밥은 홀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그건 자립적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자립 형태. 자립적이다 할 수 있지. 자립적이다. 반면에 을은 홀로 쓸 수 없지. 그러니까 뭐에 닿지? 의존적이지. 뭐다 시작? 의존적.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형태소 관련해서 그런다면 이것을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해서 실질 형태소. 이거는 문법적인 관계만 나타낸다 해서 형식 형태소. 그리고 이거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자립 형태소. 알겠지? 이거는 홀로 쓸 수 없다 해서 의존. 이 정도의 기본 개념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정리됐어요? 따라서 형태소에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를 다 포함한 말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의미가 있을 때가 다 쪼개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형태소란 최소 의미 단위에서 하나 더 써놓는다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 저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형태소라고 한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를 뭐라고 한다? 시작. 형태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형태소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 단어에 대한 이야기. 자, 단어, 헛단자 써서 쓰는 말인데, 그래서 일종의, 홀로 쓸 수 있는 말. 홀로 쓸 수 있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면서, 결국 이게 뭐냐면, 자립할 수 있어. 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최소 자립 단위. 알겠습니까? 최소 의미, 자립 단위. 의미를 지닌 것 좀. 알겠죠? 자립할 수 있는 것. 최소 의미, 자립 단위를 뭘로 취급한다? 단어라고 한다. 알겠죠? 이런 것들에 기억을 해둬야 돼. 다만 이제 예외가 하나 있어. 그럼 보면 아까 있지 밥을 시작. 밥을이죠. 이것에 단어가 몇 개냐? 그럼 뭘까? 단어가 몇 개냐? 밥을 이것에 단어가 몇 개냐? 그러면 밥을 먹었다까지 합시다. 자, 밥을 먹었다가 단어가 몇 개냐? 시험이 나오면 우리 국어는 현행 국어에서는 조사까지를 단어로 취급한다. 뭘로까지? 조사. 자립할 수는 없지만 조사까지를 단어로 취급해. 왜? 조사 다음에 이렇게 띄어쓰잖아. 그런 거래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뭔가 조사 뒤도 띈다는 것은 일반 단어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결국 조사를 단어로 취급한다. 그리고 단어는 밥과 을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밥도 단어고 을도 단어다. 그러나 어간과 어미, 어간, 얻다가 있어.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런 먹었다는 하나의 소수로서 하나의 단어로 취급해. 알겠지? 그래서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 이때 어간, 어미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단어란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다시 말해서 최소 의미 자립 단위를 뭐라고 한다? 시작. 단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하나 써놓는다면 단어의 범주를 하나 써놓는다면 자립 형태소,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 모두 단어로 취급한다. 그리고 홀로 쓸 수는 없지만 조사도 단어로 취급한다. 알겠지? 이따 배우게 될 어간이나 어미 이것을 홀로 쓸 수 없어. 어간도 홀로 쓸 수 없고 어미도 홀로 쓸 수 없어. 그래서 합쳐서 단어로 취급한다. 됐습니까? 이따 어간, 어미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문법 단위 단어 알아둬. 단어는 뭐라고 시작. 홀로 쓸 수 있는 말. 최소 의미 자립 단위. 아까 형태소와 차이점 뭐예요? 형태소는 최소 의미 단위였지만 단어는 최소 의미 자립 단위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의 차이점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단어 설명했죠. 지워 되겠습니까? 잘 알아둬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단어를 배웠어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배우게 될 것째 우리가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어절이다. 가끔 어절 나온단 말이야. 어절. 말 그대로 직역하면 말씀 어자에다 마디절자니까 말의 마디를 얘기한다. 말의 마디. 자, 말의 마디. 다음에는 설명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듣고 나중에 이렇게 내가 뭔가 말할 때 어절 이게 나오면 어절이 뭔가 단어면 단어가 뭔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말의 마디인데 이거는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어절이 될 수 있다. 말마디가 될 수 있다. 자,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뭘 이룬다? 어절을 이룬다. 그리고 이 어절은 뭐와 일치하느냐? 잘 알아둬요. 문장 성분, 문장에서의 기능, 문장 성분과 일치한다. 이것이 어절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까요? 금방 했던 것처럼 하나 예를 들읍시다. 하나의 밥을 뭐 했다? 밥을 먹었다. 밥을 많이 먹었다. 한번 해볼까? 그냥 밥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럴 때 뭐에 닿지? 이것도 하나의
어절이죠. 이것도 하나의 어절이다. 이것도 하나의 어절이 되는 거죠. 알겠죠? 말만. 이거는 뭘? 을이라는 게 조사지.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어절을 이루기도 하고, 만이라는 것이 하나의 부사거든. 부사 자체 하나의 단어가 어절을 이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술어 있지. 먹었다라는 어간과 어미 합쳐 하나의 단어가 됐지. 하나의 단어가 어절을 이루기도 한다. 자, 어절은 뭐와 일치한다? 문장 성분.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배우면 목적어. 시작.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뒤에 용언을 주로 꾸며주는 역할을 부사라고 했어요. 부사어. 부사어. 먹었다가 서술어. 이렇게 해서 어절은 뭐와 일치한다? 문장 성분과 일치한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절은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문장 내에서 하나의 특정 성분 기능을 하는 것을 어절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어절이 뭔지 알겠죠 이제?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지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뭐에 대해서 배웠다? 어절도 배웠다. 알겠지? 어절. 자, 이렇게 정리해 둘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면 구라는 게 있어요. 구라는 게 뭐냐? 구는 둘 이상의, 자, 구라는 말을 하죠. 구가 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져요. 둘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짐. 자, 그래서 또한 문장 내에서 자, 이것들은 각각의 이제 그 영역별로 들어있어. 지금 책에 뒤쪽에 있는데 일단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주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책 찾으려고 하지 말고 뒤에 뭐 문장도 파트에 있다든가 뭐 형태로 파트에 있는데 미리 이런 단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라 해서 전반적인 문법에 대한 개념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책 찾아서 체크하려고 말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잘 들으라고. 알겠어요? 자, 둘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졌다.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한다.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해요. 구는 근데 특징이 보면 둘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게 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어 플러스 서술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게 구다. 구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한다면 요 하나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 다음과 같이 있겠어요. 고향 친구를 만났다. 고향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향 친구를 만났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죠. 고향 친구. 자, 몇 개 어절입니까? 고향이 하나의 단어로서 어절 이뤘죠. 말마디. 그 다음에 친구는 조사를 포함해서 어절 이뤘지. 이때 고향은 친구를 꾸며주는 말이지. 친구에 딸린 말이잖아. 이 전체 이것을 밑줄 치면 두 개의 어절로 이루어졌지. 두 개의 어절로 이루어지면서 전체 문장 내에서 목적어 기능을 하지. 뭐에다 시작? 목적하죠.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고향 친구. 물론 고향 자체는 뒤에 친구를 꾸미는 관형어지만 한 세트로 해서 묶어주면 이게 하나의 어절로서 그 만나다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을 하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 안에 서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 밑줄친 곳에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한다. 그래서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주면 목적어 구. 시작. 목적어 구고 여기 핵심 단어가 뭐야?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당하는 말의 핵심 뭐야? 그러면 친구는 품사가 명사지. 그래서 이름 뭐야? 명사구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한다면 목적어 구. 핵심 단어의 품사를 통해서 이름을 정해주면 명사구. 하나만 더 해볼게. 나는 밥을 매우 많이 먹었다. 자,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밥을 매우 많이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매우 많이, 여기에 매우도 하나의 어절이죠? 하나의 단어가 어절이기도 하고 많이도 하나의 어절이지. 그렇지? 자, 그렇다면 합쳐서 매우 많이가 먹었다를 꾸미잖아. 먹었다는 서술어. 이렇게 서술어 꾸미는 걸 뭐라고 하냐? 부사어라고 하지. 그렇지? 그렇다면 부사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습니까? 물론 부사어구. 문장 선물 중심으로 한다면 부사어구고 핵심 단어 많이의 품사를 통해서 이르면 부사구가 되겠지. 자, 이렇게 여기에 뭐가 없어? 서술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 이런 것들을 구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구라는 것은 뭐냐? 둘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지고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하지만 서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라고 얘기한다. 됐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설명할 테니까 일단 구라는 게 뭔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지웁니다. 그래서 6번째 구에 대해서 배웠죠. 자, 마지막에 7번째 절이 있어요. 이게 문법 단위입니다. 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절. 자, 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야. 절은 자, 2개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야. 2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졌어요. 2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졌고요.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합니다.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한다 라는 점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구와 별반 차이가 없어. 다만 절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구와 다른 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나는 밥을 먹었다고 했잖아. 밥을 먹었다. 자, 이 단어에 대해서 뭐냐면 엄마가 지은, 알겠지? 엄마가 지은 앞에다 주어 할까? 철수는 주어 있죠. 그러면 먹었다의 주어는 뭐지 다 같이? 철수죠. 그렇지? 근데 누가 지었어? 엄마가 지었지. 엄마가 지은 밥. 밥은 밥인데 어떤 밥? 엄마가 지은 밥. 그래서 이때 엄마가 뭐가 된다? 또다시 주어가 되고 지은이 서술로 될 수 있지. 엄마가 밥을 지었다. 이렇게 문장 내에서 뭘 포함하고 있어? 서술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가 엄마가 지은이 뒤에 밥을 꾸미지. 전체적으로는 이게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뭐야 다시? 관형어. 그래서 서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형어 절 그러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절은 그 속에 뭘 포함하고 있다?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다. 정리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적어도 문법 단위에 대해서 의문이 뭐냐? 음절이 뭐냐? 형태소, 단어, 어절, 구, 절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다. 한번 상기해 볼까? 의문은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로서 보편적 소리값을 갖고 있는 거. 알겠지? 머릿속 상기해.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로서 모음이 기본 단위다. 형태소, 최소 의미 단위를 형태소라고 얘기한다. 거기는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를 다 포함한다. 단어, 최소 의미, 자립 단위를 단어라고 한다. 어절,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어절을 이룬다. 됐죠? 구는 2개 이상의 어절이 이루어져서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하지만 그 속에 서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구라고 한다. 절,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하면서 2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졌다. 그 속에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절이라 한다. 알겠지?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8번째. 여기서 7번째가 뭐가 됐어요? 다 같이? 절이 됐죠. 그렇죠? 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8번째. 가장 문법 단위에서 가장 큰 단위가 문장이야, 문장. 알겠지? 문장이다, 문장. 자, 여기서 이제 문장이라는 것은 뭐냐? 문장이란 하나의 완결된 사고단위. 하나의 완결된 사고단위를 문장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문장은 뭐와 뭘로 짜져 있느냐? 대체적으로 주어부와 서술부로 되어 있다. 자, 주어부와 뭐로 되어 있다는 점? 서술부로 되어 있다. 이해됐나요? 그게 바로 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문장 입장이면 그게 이제 3가지가 있어. 문장 유형, 문장 유형이죠. 자, 이것은 이제 문장론 파트에 나와 있는데 미리 한번 그냥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문장. 그게 뭐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에 소위 동사 구문이 있고, 서술의 유형에 따라서 형용사 구문이 있고, 그 다음에 명사 구문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어의 문장에 있어서 기본 유형은 몇 가지가 있다?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알겠지? 동사가 서술어 보면 동사 구문이 되는 거고, 알겠지? 형용사가 서술어 나왔으면 형용사 구문이 되는 거고, 명사가 서술어 나오면 명사 구문이 된다. 그래서 대체 보면 이죠. 하나 예를 들면 철수가 간다.
가다 자체가 동사지. 그러니까 동사 구문이 되는 거고. 예. 철수 영희가 착하다. 영희가 착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지. 형용사 구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수가 대학생이다. 영수가 대학생이다. 있어 없어요? 있지. 대학생 자체가 명사지. 그래서 이것을 명사 구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 국어에 기본 문형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동사로 이루어졌느냐, 형용사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체연의 소설격, 이거 나중에 배우게 되면 소설격 조사 이다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결국 크게 3가지 유형. 동사 구문, 형용사 구문, 명사 구문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 뭘까? 예. 결국 주어부와 서술부로 이루어진 게 문장이야. 문장. 그러나 또한 아까 이야기했던 절도 주어 플러스 서술로 되어 있다고 했지. 그러나 이 절은 다른 문장 속에 안겨있는,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성분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어. 그러나 문장은 그 자체가 독립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문장과 절의 차이점은 독립성의 여부에 있다. 독립성이 없는 게 절이야. 왜? 절은 문장 내에서 문장 성분 기능을 하는 거지만 문장 자체는 하나의 주어와 서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다.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장과 절의 차이점도 있다.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문법 개념어에 관련된 첫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 문법 단위에 대한 이야기. 알겠지? 의문어부터 시작해서 문장까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다. 알겠죠? 그거 기억해둬. 그것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서 나오는데, 어간이 있다. 어간이 있다. 그 다음에 어미가 있다. 알겠죠? 이런 말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어근이 있다. 어근이 있다. 접사가 나온다. 알겠죠? 이런 말들 가끔 나오는데 미리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돼. 그래야 문법을 배울 때 허공에 뜨지 않아. 알겠지? 사상 노각이 되지 않고 그것이 잘 지식으로 안착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저희 활용 부분에서 이제 언급되는 부분인데, 어간과 어미. 자, 일단 뭐라고 했어? 일단 집중해. 나 책 찾으려고 하지 마. 정신사나 내가. 그러니까 들으라고. 알겠어요? 그냥 들어.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가 있다.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작. 어근과 뭐가 있다? 접사가 있다.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는데, 이건 어디서만 쓰는 말이냐면 용언이라는 용언, 저 동사나 형용사 같은 말들이 용언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용언인데 여기에는 이제 어간과 어미라는 개념을 써요. 잘 봐봐요. 자, 하나 볼까? 하나 동사 가운데 하나 생각해 봅시다. 동사 가운데 먹다를 하나 쓰고, 형용사 가운데 예쁘다를 하나 사용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어. 알겠지? 그래서 먹다와 뭐가 있다? 예쁘다. 그러면 먹다. 먹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먹다. 하나 해보면 그렇게 얘기했지? 먹자. 그 다음에 먹느냐. 먹어라. 할 수 있어 없어요? 먹는구나. 먹는. 좀 할 수 있죠? 자, 이때 변하지 않는 게 뭐죠? 먹이 변하지 않았지. 그러지? 근데 뒤는 변했잖아.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어간이라고 그래. 시작. 어간.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시작. 어간이라고.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어미라고 한다. 자, 어간과 어미가 뭔지 알겠죠? 변하지 않는 것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그 중에 많이 변했잖아. 그렇지? 많이 변한 것 중에 우리는 뭐다? 하나를 갖다가 선택해서 사전에 올려야 알겠지? 그 대표되는 하나의 형태를 갖다 올려야 되겠지? 그런 것을 기본형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기본형. 그럴 때 달을 붙인 것을 올리는 거야, 사전에. 알겠죠? 이걸 각각을 사전에 올리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정해서 이것들이 다양한 형태로서 문장 내에서 쓰이는데, 그 중에 우리는 다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기본형으로 설정해서 사전에 등재시켜 놓았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단어를 찾으려면 다 어디 찾아야 돼? 먹다라는 단어에서 찾아야 되겠다. 사전에 이겁니다. 예쁘다도 마찬가지죠. 예쁘다. 이것에 대해서 예쁘고 예쁘면 그렇지? 예쁘냐? 예쁘니? 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죠? 예쁘가 이제 변하지 않지? 이것이 어간이고 뒤가 어미라는 거야. 이것도 역시 기본형을 삼아서 뭐다 같이 다 형태를
기본형 하면서 F단을 했다. 이해됐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간이 뭐고 어미가 뭐냐라고 할 수 있겠지. 어간과 어미는 뭘 가지고 나눈 것이냐? 변화 여부를 가지고 나눈다. 뭘 가지고 시작? 변화. 뭐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고?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잘 정리하고. 다음에 어근과 접사. 자, 이 어근과 접사도 간단합니다. 어근과 접사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의미 여부를 가지고 나눈다. 의미 여부. 자, 기억해둬. 어근과 접사는 기준이 달라. 의미 여부를 가지고 나눌 때는 어근과 접사라고 하고, 변화 여부를 가지고 나눌 때는 어간과 뭐라고 얘기한다? 어미라고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이 쉬워지려면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접근하기 쉬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면 하나 예를 들게요. 계속 먹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먹다가 했어요. 그렇죠? 먹다에 대해서 이것을 막다로 바꿔봤어요. 그러면 먹다를 막다로 바꿨을 때 의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그러나 단은 그대로잖아. 단은 그대로인데 뭐 때문에? 앞에 것 때문에 달라졌지. 그러므로 여기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먹이야, 다야? 먹이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나? 어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어근이다. 그리고 뒤에 붙은 말을 뭐라고 하나? 붙어있는 말이다. 다른 말에 붙어서 쓰는 말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래? 접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접사. 이거는 어미로서의 접사야. 어미. 그래서 이 특별히 어미를 하나 알아둬. 어미를 접사는 접사인데 무슨 접사라고 하냐면 굴절 접사. 시작. 굴절 접사. 굴절 접사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 더. 학교 문법에서는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아두는 게 좋아. 굴절 접사. 정리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같이 의미 여부를 갖고 나눌 때는 이것이 어근이고 뒤를 접사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변화 여부를 가지고 나눈다면 뭐가 된다? 시작. 이게 어간이 되고 이게 어미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기준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기준. 그러면 이 먹다라는 단어는 뭐와 뭐가 일치한다?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단어지. 의미 여부를 갖고 얘기했을 때는 어간이고, 어근이고, 변화 여부를 갖고 얘기했을 때는 어간이잖아. 그러니까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단어다.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확장. 자, 먹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 뭐가 있다 같이? 먹이다가 있어. 그죠? 먹이다. 자, 먹이다. 있죠? 먹이다에 대해서 먹이고, 먹이면, 먹이니. 자, 이렇게 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게 어디죠? 먹이까지가 변하지 않지. 자, 아까 변화 여부를 갖고 뭐라고 했어? 우리는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 그럼 뭐예요? 여기 어간은 먹이까지가 어간이지. 뒤가 뭐가 된다? 어미가 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먹이고. 자, 그러면 이 먹이고를 뭘로 바꾸었다 할까? 보이고로 바꿨어. 뭘로 바꿨다? 시작. 보이고. 자, 먹이고를 보이고로 바꾸니까 의미가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지? 이대로, 이건 그대로인데 앞을 바꾸니까 달라졌지? 그럼 이것이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지? 먹이지? 그러면 의미 여부를 갖고 있는 사람 뭐라고 한다? 이 먹이? 어근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의미 여부를 갖고 얘기했을 때는 어근과 접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다? 하지? 어근이지? 그리고 먹이까지가 뭐다? 시작? 어간이지? 그러면 이 단어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리됐습니까? 그때 이는 뭐가 된다? 나지? 이 뒤에 이것은 이고 이 자체는 접사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어근 플러스 접사. 다만 접사인데 이 또 나누지. 이로 나누고 고도 나눌 수 있지? 그럴 때 이 접사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이때 이는 먹다라는 단어에서 새로운 단어 먹이가 생겼지?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지?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그런 기능하는 접사를 특별히 파생접사. 시작. 파생접사라고. 이것들은 다 변하지? 활용할 수 있는 접사. 그래서 이것을 굴절접사. 시작. 굴절접사다. 알겠습니까? 이때 굴절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이 있다 없다? 없어. 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이 없고 파생접사만이 만들 수 있는 기능이다. 그래서 보통 학교 문법에서는 이런 파생접사를 그냥 접사라고 하고, 알겠습니까? 굴절접사를 그냥 어미라고 할 뿐이야. 그런 점에서 요 경우를 알고 있다면 좋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 어간과 어미는 변화 여부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어간. 변하는 것은 뭐다? 어미. 자, 어근과 접사의 구분은 뭐다? 시작. 의미 여부를 갖고 얘기한다. 그래서 어근은
의미, 접사는 뭐에 닿지? 의미가 없는,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것. 정의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 이것은 나중에 단어 형성 과정 배울 때도 또 나오는 거야. 뭐냐면 어근만으로 이루어졌다. 하나의 어근이라면 단위로, 어근과 어근이 이루어졌다면 합성어, 어근에 접사가 이루어졌다. 파성, 막 이런 배우거든. 그럴 때 뭐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접근하기 쉬워진다. 이렇게 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단 미리 말하자면 용언의 기본형은 어간에다 뭘 붙인다 닿지? 달을 붙인다. 그러므로 먹이다의 기본형은 뭐다? 시작. 먹이다의 기본형은 시작. 먹이다가 되는 거야. 어간에다 달을 붙이니까. 먹다는 안 돼. 먹다로부터 새롭게 단어가 파생된 먹이다도 하나의 표준어로서 등재되어 있는 거야. 먹이다가 기본형이야. 정의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간과 어미, 어근과 뭐에 대한 이야기? 접사까지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내용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머릿속에 확 넣어놔야 돼. 어근이 뭐냐? 어간이 뭐냐? 접사가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기어놓아야 문법이 공중에 뜨지 않고 차근차근히 내 것으로 소화될 수 있는 역량을 내가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문법을 이해할 때 좀 더 수월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정도는 기본 바탕을 통해서 여러분 교재 61페이지. 61페이지. 61페이지 보기 전에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서.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하고, 문법 개념이야.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품사와 뭐다 시작? 문장 성분. 품사에는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문법적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가운데 뭐 명사가 있다. 명사, 명대수, 명사가 있다. 뭐 대명사가 있다. 수사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부사가 있다. 그 다음에 관형사가 있다. 있죠?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조사가 있다. 그 다음에 감탄사가 있다. 동사가 있다. 형용사가 있다. 이런 것들 이름하여 품사라고 그래. 품사 이름이야 동사, 뭐 명사, 뭐 관형사, 조사, 이것들은 품사와 관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뭘 들어서 얘기하냐면 관형사를 통해서 한번 설명할게. 관형사. 이 관형사와 관련돼서 얘기했어요. 관형사. 자, 관형사. 이 관형사는 원래 품사 이름이야. 이 관형사라는 단어가 뭘로 갔을 때,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문장 속에서 갖는 기능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관형사는 문장 내에서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을 문장 성분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주면 관형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관형사는 품사 이름이고 관형어는 문장 성분 이름이라고 그래. 됐습니까?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자, 하나 볼까? 새라는 말에서 새가 이제 새로울 신이 있어. 새 가방을 샀다. 뭘 샀다 다 같이? 새 가방을 샀다. 이제 새 가방을 샀다. 그럼 이 문장의 단어는 뭐예요? 단어 한번 해볼까? 단어 몇 개? 시작. 새 단어지? 새 단어. 그 다음에 가방과 을 단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샀다가 단어지.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 단어야. 단어는 아까 뭐 그냥 언급하지 않았지만 단어는 품사와 일체. 뭐와 일체? 품사. 단어 품사. 그럼 이 새가 뭐냐? 가방을 꾸미는 말이지. 품사를 냈다면 이걸 관형사라고 그래. 관형사. 시작. 관형사. 주로 명사를 꾸미는 것을 관형사라고 그래.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명사를 꾸미는 걸 형용사라고 그래. 하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관형사가 뭘 꾸미는 거야? 명사를 꾸미는 거야. 됐습니까? 요거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가방 품사 뭐예요? 명사지. 그 명사, 다른 품사를 도와주는 말, 그 말이 문장 내에서 목적어가 되도록 도와주고 있지. 도와주는, 다른 품사를 도와주는 걸 조사라고 그래. 알겠지? 조사. 그 다음에 샀다는 행위지. 행위지. 상태나 성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위 나타내고 있지. 동사라고 하지. 그러니까 단어는 뭐와 일치한다? 품사와 일치한다. 다시 한번 시작. 단어는 뭐와 일치한다?
품사와 일치한다. 그래서 관형사, 명사, 조사, 동사.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뭐냐? 떨어져 있지? 새는 문장 내에서 그러면 이 단어가, 새라는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새가 가방을 꾸미지. 그래서 문장 성분, 문장 내에서의 기능이야? 그럴 때는 관형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명사와 조사가 만나서 하나의 어조를 이뤘지? 하나의 어조는 문장 성분과 일치한다고 했지. 알습니까?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이것은 뭐의 역할을 하고 있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목적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무슨 기능을 하고 있고, 동사는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고. 이것을 문장 성분이라고 그래. 각각의 단어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문장 성분이고. 알겠지? 그래서 품사와 문장 성분은 다른 거야. 내 말 좀 이해됐나요? 그것을 기억해둬라. 그 품사는 단어야. 그 단어들이 각각 문장 속에서의 기능, 역할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둬. 그것을 떼어놓고 문장 속에서 떼어내서 개별적으로 놨을 때 그것들의 말은 품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해둬야 된다. 그래서 문장 성분은 반드시 뭐가 들어야 돼? 어느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기여를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할 때 쓰는 말이 문장 성분의 이름이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좀 넣어둬야 되겠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문법의 단위에 대한, 또 문법 단위뿐만 아니라 문법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좀 했습니다. 알습니까? 뭐 나머지도 더도 있지만 그것은 문법을 좀 더 진행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도 한번 해주는데, 이게 문법을 들어가기에 앞서 꼭 우리가 머릿속으로 구분해야 할 그런 대표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61페이지부터 의문문 있죠? 의문문부터 중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 통합해서 설명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와? 문법과 어문규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통합해 주는 것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연계성 있는 어떤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런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